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도 시대 때 일본의 상업과 도시가 발달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칠판이 좀 좁아서 오늘 수업할 내용을 다 적지 못했어요. 중간에 한번 끊어서 칠판 한번 지우고 다시 필기하고 또 마저 이어서 수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영상이 진행될 거라는 거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 각국에서 상업과 도시가 발전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명청의 상업과 도시의 발달, 그리고 조선 후기의 상업과 도시의 발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에도 시대 때 일본에서의 상업과 도시가 발달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배경부터 볼게요. 임진왜란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세워진 이 일본의 세 번째 막부이자 마지막 막부인 에도 막부의 경우에는요, 그 전과 마찬가지로 무사가 지배층이었고요. 또한 그들이 지배하는 엄격한 신분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 우리가 성리학이라든지 뭐 그런 거 배울 때 다들 한 번씩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인구 구성을 보면은요, 신분별로 무사가 7%, 그리고 농민이 절대 다수죠. 83%, 존인이 6%, 그리고 천민이 1% 정도를 구성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 더해보니까 100이 안 되네요. 2%가 남네요. 2%는 뭐 귀족이라든지 승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들 무사들의 경우에는요, 일본 내 정치를 담당하는 특권을 가진 지배층으로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 일본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은요, 그 전에는 무사들을 실제로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에도 시대 때는 사실 일본 내라든지 혹은 다른 외국과의 전쟁 이런 것들이 별로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들은 무사이고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사실 싸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치를 담당하는,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의 성격이 훨씬 더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마스크를 왜 쓰고 있었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본 사회는 무사가 지배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일본은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중국이나 조선과 같이 과거 제도를 통해서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길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일본은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과거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분 간의 이동 철저하게 금지되었었고요. 신분은 무조건 태어나는 순간 얻고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사회 내에서는 신분은 철저하게 세습이 되는 그런 어떤 신분 간의 이동이 금지된 사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무사 중심의 신분 질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실시했느냐?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에도 막부는 병농 분리의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무사들이 사는 지역과 그리고 농민들이 사는 지역을 분리시켜 봄으로써 이 두 개의 신분이 섞이거나 혹은 신분을 사칭을 하는 이런 일들을 철저하게 방지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병농 분리 정책에 의해서 무사와 상공업자인 조민들의 경우에는 조카마치에 거주하게 하고 농민들은 그 밖에 농촌에 거주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일단은 존인의 경우에는 조카마치에 거주하는 물건을 만들고 파는 상공업자다라는 거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조카마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자로 성하정이라고 써요. 성 아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 지방사회라든지 혹은 이제 뭐 막부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도시가 구성이 되어 있었느냐? 가운데 다이묘가 다스리는 지역의 중심부에는 다이묘가 거주하는 성 그리고 저택이 중심지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사와 존인들의 경우에는 그 성 아래, 성 주변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이묘의 성과 저택, 그러니까 지방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최상급 무사인 다이묘가 사는 성과 저택 그 주변에 무사들과 존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을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조카마치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농민들의 경우에는 그 밖에 이제 농촌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이 두 개의 신분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일본의 에도 막부의 병농 분리 정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사와 농민 분리
분리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조린들은 왜 이 조카마치의 무사들하고 함께 거주하게 했느냐? 무사들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죠? 먹을 거라든지 입을 거라든지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라든지, 그죠? 어쨌든 이 무사들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이나 경제 생활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사들이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무사들이 거주하는 조카마치 조린들, 물론 거주구역은 따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무사 거주구역과 조린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조카마치 안에 살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교과서 115페이지에 보시면은 히메지 성이라고 하는 곳에 조카마치의 뭐 구조를 그림으로 넣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인용의 성 저택을 중심으로 상급 무사 거주구역, 그 주변에 이제 조린의 거주구역, 그 밖으로는 중급 무사, 하급 무사의 거주구역 이런 식으로 동심원을 이루는 조카마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게 바로 에도 막부가 신분 간의 이동을 철저하게 금지하면서 소수의 무사가 특권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나머지 농민 피지배층을 지배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던 병농 분리 정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일본에서 에도 시대 때 상업과 도시가 발달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도시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나요? 도시는 인구가 밀집된 거주지역을 도시다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는 왜 도시가 빠르게 발전을 했느냐? 지금 병농 분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무사와 농민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사들을 성 근처에 있는 마을들로 모여들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밀집시켜서 거주하도록 하였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병농 분리의 정책에 따라 정책적으로 사람들이 성 주변에 모여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곳곳에서는 지방사회를 다스리는 다이묘가 살고 있는 성을 중심으로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고 또 형성되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에도 시대 때 일본에서 도시가 발전해가는 과정의 첫 번째 이 병농 분리 정책에 따른 도시화의 진행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인데,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수록 상업은 또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도시가 형성되고 또 커져 나가게 되면서 일본 내에서 상업도 상당히 빠르게 발달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일본에서 도시와 상업이 발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에도 막부의 통치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산킹고타이제라고 하는 제도였어요. 산킹고타이라고 하고요. 한자로는 참근교대라고 쓰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킹고타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산킹고타이제를 이해를 하려면은 에도 막부의 통치 구조인 막번 체제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막번 체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는 막번 체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배웠습니다. 15세기, 16세기 거치면서 일본은 이른바 센고쿠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센고쿠 시대는 다른 말로는 전국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전국 시대는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한 다이묘라고 하는 지방 무사가 지방 사회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면서 중앙의 막부, 무로마치 막부는 무력화되어 있었고 이 다이묘들이 지방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일본 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던 시기가 바로 이 센고쿠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센고쿠 시대 때에는 막부는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였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다이묘라고 불리는 무사들이 지방 사회를 지배하면서 일본 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서로 싸우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었죠. 그죠? 자, 그러한 센고쿠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어요. 그죠? 예전에 배운 기억이 나시죠?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센고쿠 시대를 통일했다가 측근의 배신으로 사망을 하고 그 뒤를 이어받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센고쿠 시대를 통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이 히데요시가 센고쿠 시대를 통일한 것은 과거 진나라의 시황제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것하고는 의미가 조금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시황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대를 통일하면서 통일적인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만들어서 황제가 직접 전국을 통치하는 형태를 취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통일은 조금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여전히 지방 곳곳은 이 다이묘들, 힘 있는 다이묘들이 지방 사회를 통치하고 있어요. 다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러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다이묘들을 굴복시키면서 그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 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룬 센고쿠 시대의 통일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수업 중간중간에 간간히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켰고요. 임진왜란의 과정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임진왜란 끝이 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임진왜란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일본 내에서 힘을 키워왔던 다이묘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 히데요시를 따르던 다른 다이묘 세력들을 제압을 하고 일본의 새로운 막부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에도 막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 에도 막부 같은 경우에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고쿠 시대를 통일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지방사회는 누가 다스리고 있다? 각 지역에 힘 있는 무사들인 다이묘들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그 다이묘들을 굴복시킨 겁니다.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뭐 제거했던 것이고, 말 잘 듣고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너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 내가 인정하겠어 라고 하면서 지배권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끝끝내 이 에도 막부의 통제를 도쿠가와 가문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던 다이묘들은 제거하고 새로운 다이묘를 임명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방식으로 일본 사회를 지배하는 게 바로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요, 수도와 그 주변인 에도 지역의 경우에는 쇼군과 막부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지방 사회는 여전히 다이묘들이 통치를 했었는데요. 에도 시대 때 이 각각의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땅을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그것을 번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다양한 번들이 있었어요. 뭐 초슈번, 사스마번, 뭐 이런 아이스번 등등등 여러 이제 번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번들은 다이묘들이, 저마다의 다이묘들이 통치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거 방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둘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맺어졌느냐? 쇼군과 다이묘 사이에서는 주인과 그를 따르는 종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쇼군은 지방사회를 다스리는 다이묘를 임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인이었던 것이고, 지방사회를 다스리는 다이묘들은 쇼군에게 충성과 봉사의 의무를 가지는 신하로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도 막부의 통치체제 역시 이 무사들의 전통적인 그 지배 구조인 주종 관계를 바탕으로 한 통치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쇼군이 다스리는 막부와 그리고 다이묘가 다스리는 번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통치 체제를 뭐라고 부른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막번 체제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주나라의 봉건제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죠? 주나라 왕이 각 지역에 제후를 임명을 하고 제후로 하여금 그 지방사회를 다스리게 하되 이 주나라 왕과 제후 사이에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맺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것과 거의 유사한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쇼군이나 다이묘 둘 다 무사였다라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는 그런 어떤 무사들 간의 주종 관계가 맺어졌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당시 에도 막부의 경우에는 이 지방사회의 다이묘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힘도 있었고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힘이나 경제력 이런 걸 가지고도 있었고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가지고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다이묘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방을 다스리는 다이묘들이 과거 생고쿠 시대였던 것처럼, 생고쿠 시대가 열렸던 것처럼, 춘추전국 시대가 나타났던 것처럼 말이 자꾸 꼬이네요.
결국에는 중앙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의 쇼군과 막부는 지방의 다이묘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도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번 체제는 주나라의 봉건제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수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봉건제라고 해서 막번 체제는 중앙집권적 봉건제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 중앙의 쇼군과 막부가 지방의 다이묘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산킨고타이라고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참근교대라고 하는 제도인 것이에요. 자, 산킨고타이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쇼군, 막부가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시했었던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쇼군과 막부는 중앙의 에도 그 주변을 통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땅들의 지방의 통치 영역은 번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산킨고타이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방사회를 다스리는 이 다이묘로 하여금 1년마다 자신이 번과 에도에서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근무하도록 한 제도가 바로 이 산킨고타이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9년에는 다이묘가 번을 다스렸다. 자기 번에 머무르면서 자기 번을 관리하면서 다스렸다. 그러면 2020년이 되면은 에도에 와서 쇼군과 막부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2021년이 되면은 다시 번으로 돌아가서 자기 번을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 제도가 바로 산킨고타이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에도막부는 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했느냐? 에도막부가 아무리 강력한 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당장 눈앞에 다이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 번에서 다이묘가 막부와 쇼군의 감시와 통제를 피해서 몰래 힘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몰래 힘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도 막부와 쇼군 입장에서는 다이묘를 항상 자기 주변에 자기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변 안에 놓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자기 옆에 계속 놓고 있으면은 걔네들이 지방사회를 또 실질적으로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은 자기 옆에 두면서 감시하고 통제하고 또 그 다음 1년은 자기 영지로 돌아가서 번으로 돌아가서 자기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산킨고타이 제도를 시행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다이묘가 에도로 올라올 때가 됐는데 올라오지 않았다? 쇼군과 막부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해도 좋을까요? 아, 쟤네가 반란을 꾀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 제도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다이묘들이 쇼군과 막부의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이 반란을 꾸미지 못하도록 한 제도가 바로 산킨고타이제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거기에다 하나 더 내용을 추가하자면요, 이 다이묘의 가족들의 경우에는 항상 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가족들의 경우에는 항상 이 수도인 에도에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무엇의 성격일까요? 그렇죠, 인질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설령 얘네가 에도에 왔다가 그 다음 해에 각자 번에 가서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이런 어떤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뭔가 딴 마음을 품거나 딴 짓을 할지도 모르는 노릇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묘의 가족들을 항상 에도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이 쇼군과 막부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뭐 여담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에도 막부 시기 때 그런 소설들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대요. 이 에도에 거주하고 있는 다이묘의 부인이 젊고 잘생긴 호위무사하고 바람나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남편은 다이묘가 완전 1년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다이묘가 이제 번에 내려가 있는 동안 에도에 있는 다이묘의 부인이 젊고 잘생긴 이제 호위무사하고 이제 사랑이 싹 트는 뭐 이런 류의 소설들이 크게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당시 사회의 어떤 일면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상킹고타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까지도 설명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에도 막부 시대 때의 일본에서 상업과 도시가 발달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상킹고타이제라고 하는 것은 에도 막부에서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냐? 자, 이 상킹고타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다이묘의 일해는 1년마다 에도와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됐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다이묘 혼자서 왔다 갔다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이묘는 지방사회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지배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번 이렇게 에도로 왔다 갔다 할 때에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수행원들이 수십 명 내지는 수백 명 되는 수많은 수행원들이 함께 다이묘와 함께 번과 그리고 에도를 왕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뭐 물자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또 쇼군에게 보낸 선물이라든지 그죠? 또 자신을 이제 수행하는 여러 가지 무사나 하인들 이런 사람들 함께 데리고 이동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각각의 지방 사회를 다스리는 전국의 다이묘들이 이 에도와 번을 대규모의 인원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상킹고타이 제도의 영향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1년마다 이 지방과 수도를 왕래하게 되면서 무엇이 발달하게 되겠어요? 당연히 교통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죠? 이 다이묘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교통이 발달하게 될 것이고요. 또 모든 다이묘들이 하루 만에 에도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중간중간에 며칠씩 걸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머물면서 쉴 수 있는 여관 같은 것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마치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만들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 각지에서 에도를 왕래할 수 있는 길이 뚫리면서 교통이 발달했던 것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여관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상업과 도시의 발달 첫 시간,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죠? 상업이 발달하면 도시가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면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또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물자를 그것이 부족한 지역으로 가져가서 비싼 값을 붙여서 파는 게 상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따라서 교통이 발달하면 상업이 발달하고 또 상업이 발달하면 교통이 발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상킹고타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교통이 발달했던 것이고 그 교통의 발달에 힘입어서 상업과 도시가 에도 막부 시대 때의 일본에서 발달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네. 좀 길었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 밑에 부분 조금 더 마저 이어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선생님 요거 칠판 지우고 내용 쓰고 그 다음 마저 이어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마저 이어서 봅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병농 분리 정책이라든지 상킹고타이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서는 상업과 도시가 발달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 상업과 도시가 발달해가는 모습을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잠깐만요. 저기 뒤에 문 좀 닫고 올게요.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각지의 조카마치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18세기쯤 가게 되면은 일본의 전체 주민 가운데 약 10% 정도가 이 도시의 조카마치에 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오늘날에 비하자면은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닐 수는 있는데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 그러니까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10% 정도라고 하면은 꽤 높은 도시화율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에도라든지 오사카라든지 교토와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에도는 에도 막부의 수도였고요. 정치의 중심지였죠.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한테는 뭐 천하의 부엌이라는 이런 어떤 별명을 붙이는데요. 많은 물류들이 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운송이 된다고 합니다. 물류의 중심지라고 해서 많은 어떤 식자재들이 오가는 곳이다라고 해서 천하의 부엌이라고 불리게 된대요. 물류 중심지고요. 교토 같은 경우에는 천황이 살고 있는 오래된 수도죠. 그죠? 우리나라의 경주하고 개성을 합한 것 정도의 느낌이다라는 그런 얘기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래된 수도이기도 하고 천황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전통적인 공예 도시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대도시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 세 군데는 교과서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막부가 직접 통치하는 막부 직할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나고야, 나가사키, 히로시마와 같이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죠? 수상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이러한 어떤 곳들 같은 경우에도 수만 명이 거주하는 등 일본 전국 각지에서 상당히 많은 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도시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전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도시의 발전 모습 먼저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상업의 발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이 에도 막부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상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게 돼요. 자, 요 밑에 내용은 원래 예전 교과서에는 없던 내용인데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왜 새로 또 교과서에 넣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또 수능에 잘 나올지 또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얼마나 언급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 교과서에 처음 들어간 내용이라서 선생님들 좀 낯설긴 한데요. 뭐 어쨌든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초기에 호상을 대신을 해서 출연한 신흥상인들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 교재 31쪽에도 부연 설명을 좀 넣어놨어요.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기를 바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초기의 호상이라고 하는 건 누굴 말하냐면은요, 조카마치가 형성될 시기에 조카마치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던 존인들, 상공업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자기 존인에서 자기 조카마치에 살고 있는 무사들에게 독점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공급을 하게 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던 상인들을 이야기해요. 조카마치가 형성되는 시기에 조카마치에 살고 있는 무사들에게 독점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공급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은 상인들이 바로 이 초기의 호상이다라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에도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병농 분리 정책에 따라 도시가 발전하고 또 상키부타이 제도에 힘입어서 상업가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일본 내 상품화폐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상인들 가운데에서도 전문적으로 특정한 상품을 다룬다거나 아니면은 전문적으로 도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중개를 하는 등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인 거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른바 어려운 말로 하자면은 상인 계층의 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기에 호상들이 있던 시기에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해 나가게 되면서 상인들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뭐 도매업이면 도매업, 소매업이면 소매업, 중개업이면 중개업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각각 그런 어떤 각자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인들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흥 상인들인 것이고요. 선생님 교재에 넣어놨는데요. 도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문적 도매 상인들이었고요. 나카가이 이런 사람들은 전문적인 중개업자들이었고 고우리 이런 사람들은 뭐 전문적인 소매업자들이었다라고 해요. 자, 교재 31페이지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넣어놓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래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조카마치가 형성되었던 시기에 장사를 독점했던 상인들이다. 그런데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상인 집단 내부에서도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는 다양한 상인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흥 상인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러한 새롭게 등장한 신흥, 새롭게 뜨는 이런 상인들의 경우에는 이른바 나카마라고 하는 동업조합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동업인 조합,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조합을 말하는 거죠. 뭐 중세 유럽에서는 길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죠? 좀 다른 의미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있는 노동조합 뭐 이런 것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조직을 만들었다. 그거를 이제 동업인 조합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 일본에서 나타난 신흥 상인들이 만든 동업인 조합을 가지고 나카마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똑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비슷한 장사를 하는 이 신흥 상인들이 모인 나카마는 무엇을 하느냐? 영업권을 어떻게 하면 독점할 수 있을까? 를 꾀했다라는 것이죠. 영업권을 독점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상인들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물건에 대해서 독점적인
독점적인 어떤 상품의 판매와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치자면은 뭐 일종의 담합 들어보셨죠, 그죠? 뭐 교복 업체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값을 높여가지고 우리한테밖에 물건을 못 사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어떤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런 상인들이 나카마라고 하는 동업인 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일본 내 상품 거래를 독점하면서 자신들이 좀 더 많은 이익을 독차지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썩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애들이 그런 어떤 상품 거래를 독점하게 될 경우에는 지나치게 큰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지나치게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면서 막부에서 통제하기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혼란이 우려되기도 했었고요. 지나치게 높은 값을 불러서 많은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담합이나 독점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아무튼 이 신흥상인들이 동업인 조합인 나카마를 만들어서 영업권을 독점하려고 했을 때 막부는 처음에 반대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18세기 초로 가게 되면은 막부와 다이묘들이 이러한 어떤 나카마와 같은 동업인 조합의 영업권의 독점을 인정해 줍니다. 이 사람들의 독점적인 장사를 영업할 권한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왜 나중에 인정해 주게 되느냐? 첫 번째, 그런 어떤 영업권의 독점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 영업세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요. 나아가서 이런 어떤 나카마 같은 사람들이 일본 내 상행위를 독점하게 된다면은 걔네들만 잘 관리를 하면은 그들을 이용을 해서 일본 내 상공업을 통제할 수 있고 또 걔네들한테 물건값 올려내려 이런 식으로 막부가 효과적으로 물가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상인들한테 다 제멋대로 장사하게 하면은 그 사람들 일일이 다 통제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런 어떤 동업인 조합이 만들어져 있고 그들에게 어떤 특정 물건이나 분야에 대한 독점적인 영업 행위를 인정해주게 된다면은 걔네들만 가지고 일본 전체의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막부와 다이묘들이 18세기 초에 이런 어떤 나카마들 가운데 독점적인 권한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례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나카마들 가운데 이런 어떤 독점권을 인정받은 이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들을 가지고 가부나카마라고 부른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게 도대체 뭔 소리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명청대에도 그렇고 조선 후기에도 그렇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거대한 자본을 굴리는 큰 상인들, 거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명청대의 산시상인, 후이저우 상인 이런 사람들이었었고 조선 후기에는 경강상인, 송상, 내상, 만상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자, 그것처럼 일본에서도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일본 내의 상당히 강력한 경제권을 장악을 한 그런 어떤 거대한 자본을 가진 상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성장을 하게 되느냐? 일본 내에서 쌀의 가격이 크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쌀 생산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쌀의 어떤 거래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쌀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쌀을 세금으로 받아서 살아가던 무사들이 상대적으로 수입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상품화폐 경제가 크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무사들이 돈 쓸 일들은 더 많아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돈 쓸 일은 많았지만 수입이 줄어든 무사들 결국 어떻게 하게 되느냐? 요런 큰 자본을 굴리는 상인들한테 돈을 빌리게 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사하고 상인들이 있어요. 존인이 있어요. 일본 사회 내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요?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니까 신분제적으로 보면은 무사가 갑이고 상인들이, 존인들이 을이죠, 그죠? 자, 그런데 돈 빌려준 사람하고 돈 빌린 사람 중에서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갑이고 돈을 빌린 사람이
을이에요. 그죠? 무사라고 해도 이 상인들에게 큰 빚을 진 무사들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 앞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쩔쩔매고 또 돈을 갚지 못해서 쩔쩔매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무사가 지배하는 일본 내 신분 질서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왜?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변화들이 이후에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를 흔들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에도 막부 시대 때 상인들이 일본 내의 문화 발전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들 이해가 잘 되셨죠, 그죠? 자,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았는데요.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서민 문화의 발달이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